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1 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 해설 강의예요. 자, 먼저 7월 합평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총평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해볼 거고, 또 여러분들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단순한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는 빨리 답을 찾고,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참신한 문제, 또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유형들의 문제에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이번 해설 강의를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은 처음에는 좀 쉽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7번, 15, 16, 15, 16 특히 굴절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18번, 20번은 우리 평가원에서 전년도에 출제했던 합선 전기력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풀었던 풀이 과정, 선생님이 하는 풀이 과정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착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착각했는지, 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했던 것은 어떤 것들인지에 유념하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 1번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인가 싶기도 한데, 요거 진짜 껌이죠. 너무 쉬워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자, 먼저 적외선은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돼. 당연한 이야기고요. 열 나오면 적외선이지. 마이크로파는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에 이용되고, 자외선 살균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A, B, C가 모두 옳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놔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운동을 분류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즉, 운동 방향과 또 속력, 빠르게 하고 방향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실려 있고, 따라서 전년도에서도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자주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합평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이 평가원하고도 내용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점 PQ를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해요. 경로가 곡선이야. 그럼 무조건 운동 방향은 변해야만 되는 거죠.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P에서 Q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기억번 등속도 운동이다. 등속도려면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미 방향은 변하니까 등속도일 수가 없고, 빠르기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공에 무엇이 작용하지?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 중력, 힘이 작용하면 그렇지, 빠르기도 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운동 방향 당연히 변하는 거니까 니은도 틀린 문장. 그럼 옳은 것은 디귿 하나겠죠.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동거리는 P에서부터 Q까지 이 곡선의 경로를 그대로 몽땅 다 자로 잰 거리가 이동거리고, 변이는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직선 짝, 직선 거리를 잰 것이 변이의 크기. 따라서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큽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이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연계 교재가 수특하고 수완이 있잖아요. 수특은 이미 다 완강이 됐고, 수완은 지금 이제 교재가 얼마 출판된 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선생님들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수특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야. 위치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를 하지. 그런데 일차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어쨌거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곡선이면, 그치, 적당한 곳에 점 찍고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연계 교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ABC에서 각각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AC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일단 우리 보기를 먼저 보고 OX를 결정하면서 이 그래프를 OX에 따른 해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번 A에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가. 자, 이런 거 물을 때는 A 구간에 이렇게 점 2개 찍어놔. 그리고 이 점에 뭘 그려요? 접선을 그려. 그러면 이 접선이 바로 뭐라고? 그래, 이 순간의 속도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네. 기울기가 커지네. 그러니까 A 구간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B 구간도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자, B 구간은, 자, 역시 B 구간에서 점 2개 찍고 이 점 2개의 접선을 그려보는 거지. 그랬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기울기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B 구간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돼? 속력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C 구간으로 와볼까? 자, C 구간에서 일단 B하고 C의 경계에서는 이거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잠시 정지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적당한 곳에 점 찍고 접선의 기울기를 해보니까 기울기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 크기만 보면 어떻게 돼? 그치?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지?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따라서 속도의 크기, 속력은 C 구간에서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 볼게요.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봤거든. 자, 그런데 사실 이 니은은 디귿하고 같은 걸 묻는 거지. 자, 왜냐면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만드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해? 알짜 힘이라고 부르지. 힘이 하나면 그 힘이 알짜 힘이고, 힘이 2개가 있으면 그 두 힘의 합력이 알짜 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짜 힘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BC 구간에서 속력이 증가, 감소,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을 먼저 구하기는 쉽지 않아. 힘의 방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힘의 방향을 결정할 건가? 우리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럼 어떻게 돼? 그 물체의 속력이, 그치, 빨라지지.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았잖아. 그럼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위치 A에서 요 A 구간으로 갈 때, 시간이 흘러갈 때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 구간은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인 거지. 자, B도 어때 얘들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C는 어떻게 되니? 그치? 왼쪽 방향이지. 위치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 구간에서 운동 방향은 얘는 왼쪽 방향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바로 알짜 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잘 봐봐.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속력이 점점 증가해. 이거 바로 뭐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지. 알짜 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 B 구간 볼까 얘들아?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속력이 점점 감소해. 무슨 뜻이야?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C 구간 볼게요. 왼쪽으로 물체가 운동하는데 속력이 점점 증가하네. 알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거지. 알짜 힘의 방향 역시 왼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알짜 힘의 방향이 곧 누구의 방향하고 똑같아? 가속도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니은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번.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가 어떠냐라고 물었어. 가속도의 방향이 곧 알짜 힘의 방향이니까 B하고 C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같습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처음에 A 구간에서는 오른쪽, 그리고 B, C에서는 왼쪽이니까 몇 번 바뀐 거야? 한 번 바뀌었지.
디귿번도 틀린 문장이고 옳은 것은 따라서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1쪽에는 좀 쉬운 문제 나오는데 이번 7월 합평에서는 1쪽에 있는 3번 문제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수특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맞춘 문제여서 내가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을 잘 하지 않았던 거지. 보통 틀린 문제는 잘 반복하잖아. 맞춘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맞췄던 맞추지 않았던 우리가 연계 교재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제는 텀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2차 함수 곡선 형태로 그려져 있을 경우에 속력의 증가 감소 그리고 운동 방향과 속력에 따른 알짜 힘의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놓으시길 바라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질량이 1kg인 고리 모양의 물체를 원통형 막대에 끼워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점 P에서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점 Q까지 자유낙하 했대요.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것이 자유낙하니까 P에서 Q까지의 가속도는 단서에 나와 있지 10m/s 제곱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 거고 자 그리고 P에서 다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지면에 닿았다고 해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0.8m고 물체가 Q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2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나오고 거리 나오고 시간 나오고 그럼 얘는 그치 바로 VT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하겠죠. 공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이잖아. 그 자유낙하 즉 중력가속도 10m/s 제곱이 작용하는 구간 그 다음에 자유낙하 구간이 아닌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따로따로 공식을 대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VT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식을 다루는 건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는 공식이 편하다. 그럼 그냥 공식으로 다루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우리 물체가 아래쪽으로 운동하니까 아래쪽에 방향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처음에 정지했어. 정지했던 애가 뭐 하는 거지? 그래, 자유낙하 운동해.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VT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의 크기가 10m/s 제곱이라는 거죠. 물론 방향은 마이너스지만 우리 그냥 크기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라는 거고 자 이때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t초라고 할게. 나와 있는 정보가 뭐지 얘들아? 이동거리 나와 있어요.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이고 여기서 보면 이 0.8m 얘가 이동거리 h라고 할게요. 자 그럼 h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자 그럼 가로는 t, 세로는 이거 얼마일까 얘들아? 기울기가 10이니까 세로는 10t가 되겠네. 그럼 결국은 이거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얼마 나와야 돼? 0.8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t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시간값이 5분의 2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5분의 2초니까 t에다가 5분의 2 대입하면 얘는 얼마야? 그치? 속도가 4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는 5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야지. Q에서부터 지면까지는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했다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요 시간의 간격이 얼마라고 얘들아? 0.2초, 즉 5분의 1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지. 바로 이 높이를 H'이라고 하면 H'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보기에서 H'을 묶고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니은번이죠. Q에서 지면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그러면 이 땡땡이 친 면적을 구하면 얘가 바로 H'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0.2초라고 했으니까 5분의 1. 자, 세로는 뭐예요? 우리 구했잖아. 4. 자, 계산하면 얼마일까? 5분의 2m. 그러면 10분의 4m. 그러면 0.4m네. 그래서 보기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번 한번 가볼게요. Q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출제자 선생님께서 운동량이라고 표현했지만 운동량이 뭐야? MV잖아. 근데 물체의 질량이 1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무엇을 물어본 거야? Q를 통과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야. 우리 구했지. 얼마였어요? 4m/s. 여기다가 질량 1 곱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4kg/m/s.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P에서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여러분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뭐지? FT야. 근데 FT로 구하려고 해보니까 T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여기까지 5분의 2초고 여기까지 0.2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전체 시간 알 수 있어. 근데 F가 어떻게 됐어? F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FT로 충격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지. 근데 항상 충격량을 물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 맞았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따라와야 돼. 그러면 정지부터 정지까지야 얘들아. 나중 운동량도 0, 처음 운동량도 0. FT 얼마? 0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옳은 것은 기억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가 혹은 등가속도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그 표현 방법이 다만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물었다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지만 결국 출제자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해야만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수레가 나와 있어, 얘들아. 자, 높이 있던 수레가 내려오네. 거기다가 용수철까지 등장했어. 우리 물리학 원에서 용수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치,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묻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찰 무시하겠대. 그럼 결국 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구간에서는 중력,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탄성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니? 그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가지고 있지. 근데 얘가 쫙 내려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MGH가 몽땅 다 무엇으로 변할까? 이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자, 얘가 룰루랄라 운동하고 있다가 용수철을 압축시켰는데 최대로 용수철을 압축시켰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이 수레의 속력은 0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몽땅 무엇으로 변해야 된다? 그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출제자 선생님이 물어본 거고, 자,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을 보면 중간에 운동 에너지를 묻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얘는 생략하고 MGH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아야만 되겠다. 이렇게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만 우리가 갖고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수레의 질량 M과 수레를 놓는 높이 H를 변화시키면서 가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거고 실험 2를 보니까 이거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실험 1번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실험 1번은 물체의 질량 M, G, 그리고 높이 H. 자, 이것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 걸로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그런데 H도 주어져 있군요. H가 50cm야.
그럼 얘는 사실 기억하고 니은을 얼른 보기를 보면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물은 게 아니고 크냐 작냐 물었으니까 그냥 50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 50cm는 0.5m, 미터로 고쳐서 2분의 1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런 MGH가 뭘로 바뀌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자 X 2cm.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의 제곱 해도 되고 선생님은 미터로 바꿔서 100분의 2의 제곱. 자, 이렇게 선생님은 쓸게요. 자, 이게 바로 1번이야. 그러면 2번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자, 2번은 물체의 질량 2, 중력과 속도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높이도 2분의 1m 바뀌지 않았네. 용수철은 그대로 이용하니까 상수 K일 거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좌변을 보니까 실험 2가 실험 1보다 몇 배 커졌어? 2배 커졌어. 그럼 우변도 몇 배 커져야 돼? 우변도 2배가 커져야 되겠지? 그럼 2배가 커지려면 100분의 2 루트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 루트 2가 들어가야만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기억은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요것도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3번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럼 3번 과정도 그냥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물체의 질량이 2,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높이 h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자, 이것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100분의 2의 제곱이어야 돼. 자, 그런데 보니까 얘들아 우변이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지. 그럼 좌변도 어때야 돼? 좌변도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이 h 값이 얼마여야 될까? 4분의 1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기 니은은 어떻게 물었어요? 50보다 작다. 4분의 1m니까 이거 센티미터로 바꾸면 25cm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P에서 수레의 속력은 자, 속력을 물었지만 무엇을 묻는 거다?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전, 운동 에너지를 묻는 거야. 2하고 3하고 비교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그럼 보세요. 2분의 1 mv의 제곱 이퀄 2분의 1 kx의 제곱 뭐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그리고 mgh 이퀄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mgh로 한번 비교해 볼까? 2하고 3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이게 mgh야. 이게 mgh야. 어때? 자, 요거 계산하면 좌변은 실험 2 과정에서는 g만 남고 자, 우변은 어때? 이거 계산하면 그렇지. 2분의 g야. 그러니까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 3에서보다 2에서가 커.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도 3에서보다 2에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보기 티귿 P에서 수레의 속력은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뭐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혹은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 정말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전을 묻는 문제인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은 이런 문제는 꼭 맞춰줘야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그림 딱 보면 물을 수 있는 것은 두 물체가 충돌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FT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FT 그래프의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뭐라고 얘들아? 앞에서도 나왔었죠. 4번 문제에서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림 가는 수표면 위에서 질량이 2, 3, 두 물체 A, B 반대 방향으로 8, 2 m/s 속력 운동하는 거고 나는 두 물체가 충돌을 시작한 순간부터 잘 들어야 돼요. B가 A에 작용한 힘 F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거래. 크기를 나타낸 거래. 자, 그럼 봐봐. A하고 B하고 충돌했어. 그러면 A는 B한테 어느 방향으로 힘줄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주겠지. 그런데 B는 A한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줄 거야. 자,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정하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여야 되고 자, 이때
A가 B에 작용한 힘과 작용 시간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 그럼 마찬가지로 B가 A한테 작용한 충격량은 F에다가 T 곱해주면 되겠죠? 방향은 당연히 왼쪽이고. 그럼 결국 뭐예요?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18인 거지.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은 반드시 마이너스 붙이고 18N가 되는 거야.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 같고 T 같으니까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도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부호는 플러스고 크기는 똑같은 18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번.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이 18N세크 옳은 문장이고,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이냐라고 물었어.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힘의 크기가 변할 때는 이 F가 평균 힘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평균 힘의 크기에다가 시간 얼마? 0.2를 곱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18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 90뉴턴.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자, 디귿. 충돌이 끝난 직후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죠. FT가 나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FT인지를 꼭 물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B에 적용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부호는 플러스, 크기는 18이야. 자, 이것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빼기 B의 질량 곱하기 B의 처음 속도인데, B는 어느 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 충돌 전에 왼쪽이니까 그냥 2 곱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 6이니까 이 값이 12를 가지면 되고, 따라서 V 프라임, 즉 충돌 직후 B의 속도의 크기는 4m/s.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 따라서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FT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의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리고 이때 A는 B한테 플러스 충격량을 주지만 B는 A한테 마이너스 충격량을 준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B를 물었지만 만약에 A를 묻는다고 하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부호를 꼭 생각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7번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얘는 풀이 과정을 들으면 아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이 풀이 과정을 내가 생각하기까지, 거기까지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7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의 물체 A가 2kg인 물체 B하고 실로 연결돼서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해. 표는 A가 전 P를 통과한 순간부터 A의 위치를 2초 간격으로 나타냈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8m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거든. 근데 이거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공부한 친구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텐데, 출제자 선생님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었지. 그런데 같은 실이기 때문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 어떻다? 같다야. 그래서 지금 A는 질량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질량도 모르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은가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를 물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구할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B에 작용하는 것은 중력이니까 아래쪽으로 20N 있을 거고, 그러면 B의 가속도를 구해서 B의 R자임이 결정이 되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B의 R자임을 구해야 돼. 그 얘기는 가속도를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A, B가 같이 운동하니까 B의 가속도하고 A의 가속도는 그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A 한번 볼게.
자, 0초일 때 P를 지나고 2초일 때 Q를 지나. 그런데 4초일 때 또 Q를 지나. 무슨 얘기야? 그치,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A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빗면 아래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만약에 빗면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면 계속 올라가야지.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빗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A가 빗면 아래 방향의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B에는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B에 작용하는 R자인 방향이 윗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의 미래, 평가원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었던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등 가속도 운동인데 P에서 Q까지 이동거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시간이 2초가 걸렸대, 얘들아. 자, 그러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뭘까? 그게 바로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는 V_바라고 표현할 거야. 자, 평균 속도가 바로 뭐예요? 그치,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다. 그러면서 이 평균 속도는 무슨 속도이기도 해? 바로 중간 속도이기도 해. 중간 속도는 바로 뭐예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게 중간 속도야. 자, 그러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볼까? 바로 나오지? 얼마 나와요? 그래, 4m/s가 나와.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4m/s라는 건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기도 하고, 바로 이 중간 속도가 어느 순간의 속도지? 그래, 중간 시각에서의 속도야. 그러니까 2초 동안 8m를 운동한 이 물체의 평균 속도가 4m/s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럼 얘는 0부터 2초까지의 중간 시각인 1초대의 순간 속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션이 바로 뭐야? 가속도지. 가속도가 뭐야, 얘들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거든? 그럼 내가 1초대의 속도를 구했어. 그럼 뭔가 다른 시각에서의 속도를 구해야만 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쉬운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2초일 때 Q를 지났어. 그런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4초인 순간에 또 Q를 지나. 가속도는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러려면 바로 이 물체의 3초대의 속도가 바로 뭘까요? 그치, 정지야. 3초일 때 정지하고, 그리고 다시 1초 동안 내려와서 Q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 결정했네. 1초일 때 4m/s, 3초일 때 정지. 그러면 1초에서 3초까지 속도 변화량은 4만큼이고 1초에서 3초까지니까 시간은 2초가 되는 거지. 가속도가 얼마예요? 2m/s 제곱이야.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하면 이게 바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지. 몇 뉴턴일까? 그렇지, 4뉴턴이에요. 4뉴턴의 R자 힘이 이 B에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려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어야 돼? 24뉴턴이어야만 되겠지. 24뉴턴, 중력 20뉴턴, 그래서 합력 구하면 위로 4뉴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곧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4뉴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는 막상 풀어보니까 선생님이 식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하면 그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한 지가 한참 됐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 끝나고 이제 수완 달려가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등 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에 나와 있지 평균 속도를 쓰세요. 평균 속력을 써. 그러면서 그 평균 속도는 바로 중간 속도야.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각에서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문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편안한 개념을 다루는 개념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금 수월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두 가지 핵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핵 반응 전후에서 보존돼야 되는 게 있지. 바로 뭐예요? 아래에 있는 숫자.
즉 원자 번호의 합 혹은 전하량의 합인 거죠. 자, 92 더하기 0이야. 그럼 얘도 더해서 92가 되려면 기억의 원자 번호는 36이 돼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의 합도 보존돼야 되죠. 236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14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해야 돼? 92 해야 되겠지. 자,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쉽지 얘들아. 요거 2인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2여야 되고 질량수의 합이 5인데 얘 1이 있네? 그러면 얘는 4. 그럼 원자 번호가 2니까 얘는 알겠다. 헬륨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번. 가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2개의 커다란 원자핵으로 쪼갰네요. 핵 분열이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질량수는 요거의 질량수죠. 위에는 숫자. 자, 기억의 질량수 92, 니은의 질량수 4. 몇 배? 23배.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질량결소는 바로 뭐야? 이렇게 핵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질량결손 곱하기 C의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가번에서가 나번에서보다 질량 결손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티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핵 반응 매년 출제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면서 어렵진 않아요. 특히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열기관에서의 압력 부피 그래프 해석하는 열역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바로 2021 학년도 6구 대수능까지 이어진 열역학의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열기관이지. 열기관이라고 하면 얘들아, 열기관이 흡수한 열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있지. 자, 이것을 뺀 것이 바로 뭐야? 그치, 그 열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기관이 나왔으니까 무엇도 물어보겠어. 그래, 열 효율을 물을 거야.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가? 이것이 바로 열 효율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는데 열역학이야. 그 열역학이면 우리 반드시 2개 써놓고 생각하면 돼. PV는 T.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뭐예요? 이름하여 열역학이니까 열역학 제일법칙.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일하고 그리고 남는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갑니다. 자, 기체가 하는 일은 P 델타 V이고 델타 U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델타 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없대. 그렇다는 얘기는 델타 V가 0인 거지.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A하고 B 과정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가 곧 온도니까 온도를 결정할 수 있지. 그럼 A하고 B하고 봐봐. 부피가 똑같지. 근데 A에서 B 과정으로 변할 때 압력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증가해. AB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델타 U 값이 플러스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그치, Q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Q가 플러스를 갖는다는 것은 열을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C는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이 없어.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 부피가 팽창했지. 압력이 줄어도 상관없어. 오로지 기체가 일을 했느냐 받았느냐는 부피만 따져주면 돼.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얘는 외부에 일을 한 거지. 외부에 일을 했을 때 W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자, CD 한번 볼게요. 역시 W가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지. 등적 과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는 W가 0이니까 얘를 결정하면 돼. 근데 얘를 결정하려면 T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T는 어디서 결정해? 그래, PV는 T로 결정하는 거야. 그럼 C에서 D로 변할 때 부피는 변하지 않았지? 압력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돼? 온도가 줄어들겠네. 온도가 줄었으니까 델타 T가 마이너스 값, 그 얘기는 델타 U가 마이너스 값이지. 그럼 W는 0인데 델타 U가 마이너스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Q가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CD 과정에서는 열기관으로부터 열이 외부로 방출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dA 과정 가볼게요. dA 과정은 부피가 줄어들었어. 기체가 외부로부터 1 받은 거고 그 경우 W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리고 Q는 0입니다. 역시 단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 기억번 묻겠죠. 바로 니은에서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힌트는 열기관이야, 열기관. 자, 열기관의 식있지? 자, 흡수한 에너지가 기억이야. 외부로 방출된 게 160만큼이야. 자, 그랬더니 90만큼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50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토탈 열 기관이 한 일은 40만큼이야. 그럼 딱 나오네. 기억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2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기억번. BC는 이거 너무 쉬운 거 물은 것 같아요. BC는 Q가 0이니까 당연히 단열 과정이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아이고 니은이 하는 거 아니지 지금? 니은은 이제 기억이 200인 거 했고 기억하는 거죠. BC 단열 과정 이거 옳은 문장이죠. 기억 옳은 문장, 니은 틀린 문장이고 열 기간의 열 효율은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흡수한 열이 200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토탈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40만큼의 일을 하니까 5분의 1 따라서 0.2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선생님과 기출의 미래에서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원 기출문제 전년도 거를 풀어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거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꼭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원 Y와 검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 자, 이런 표현 중요하죠. 누가 측정할 때? A가 측정할 때지.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A예요. 자, 이렇게 A가 측정할 때를 우리 평가원에서는 전년도부터 용어를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 A의 관성계에서 볼 때 이렇게 바꿨어요. A의 관성계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A가 그냥 측정할 때, 관찰할 때 그 얘기라는 거죠. 혹은 A의 관성계에서 여기까지만 표현돼도 A가 볼 때, A가 측정할 때 그 뜻이에요.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고 해. 자, 관찰자 A는 자기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지. 상대성 이론은 무조건 나는 정지하고 네가 운동한다야. 관찰자 B가 볼 때는 관찰자 A가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고 있지만 관찰자 A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고 관찰자 B를 포함한 지구가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고 있구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관찰자 A는 자기가 정지해 있는데 P하고 Q에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자, 그런데 이번에는 B가 측정할 때예요. 자, B는 자기가 가만히 있지? 우주선이 운동하는 거야. Y에서 발생한 빛이 R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C니까 빛의 속력 C에다가 빛이 Y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0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광원 Y에서 R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누가 측정했을 때, B가 측정했을 때 Y에서 R까지의 거리가 CT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보기 볼게요. 기억번.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하거나 A가 측정하거나 광속불변의 원리지 어느 상황이건 누가 측정하건 항상 빛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니은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하고 P하고 어디에 먼저 도달하겠느냐. 이것도 정말 무수히 많이 한 거예요. 자,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요만큼 이동했다고 쳐. 그런데 B가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우주선이 어떻게, 그치, 오른쪽으로 운동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얘들아? 그치, 뒤쪽으로 간 빛이 우주선의 뒤에 먼저 도달했어. P에 먼저 도달하죠. 그리고 나서 어때? 더 가야만 우주선의 앞, 즉 Q에 도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A가 측정할 때 Y하고 R 사이의 거리는 A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관찰자 B를 포함한 좌표계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길이가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B가 측정한 거리 CT0보다 어때야 돼? A가 측정했을 때는 더 작은 값을 가져야만 됩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따라서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계 교재와 평가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빠짐없이 수능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원자 모형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우리는 얼른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그치, 에너지 준위로 바꾸세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그 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는 굳이 묻지 않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이 관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소 원자 모형 보어의 이론에서는 파장을 사용하지 않고 진동수를 사용하지. 그래서 일단 진동수로 표현해 볼게요. F1, F2, F3로 표현해 볼게. 자, 그럼 F1은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니까 바로 이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1. 자, F2는 뭐가 되겠어?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그 다음에 F3는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3예요. 오, 그러면 화살표의 길이 바로 나오네. F1 이퀄 F2 더하기 F3가 되겠다. 자, 그런데 파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또 파장으로 바꾸라고 하겠지.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 람다분의 1 이퀄 람다분의 2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이것을 만족시키면 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1, 람다2를 비교하라네. 람다1, 람다2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일단 진동수 비교하라는 얘기지. F1이 F2보다 커. 근데 파장은 진동수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람다1보다 람다2가 큽니다. 보기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P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P라고 하면 바로 뭐야?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진동수는 V는 F람다, 빛이니까 C는 F람다. 따라서 F는 뭐겠어?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람다3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람다3는 바로 이 관계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들아? 람다3 이퀄 람다1 마이너스 람다2로 바로 표현할 수 없죠. 진동수는 그게 가능하지. F3는 F1 마이너스 F2. 그렇지만 파장은 람다3분의 1 이퀄 람다1분의 1 마이너스 람다2분의 1. 파장의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문장, 기억 니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파장 관계는 바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된다는 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자, 3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반도체의 종류와 그리고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림 딱 보면 직류전원장치, 교류전원장치, 요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X, Y. X는 양공 있고 Y는 전자 있네. 아, 그러면 X는 P형 반도체고 Y는 N형 반도체겠다. 자, 그리고 다이오드를 만들었어.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구에서 빛이 방출돼. 그럼 뭐야, 얘들아? 아,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됐구나. 길고 가는 것이 선생님의 로망인 바디예요. 플러스고. 하지만 선생님은 짧고 굵지. 마이너스고. 자, 순방향으로 연결되려면
전지의 플러스 극에 P형 반도체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는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야 되고, 자, 이때 P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 X였어. N형 반도체는 Y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A는 Y, B는 X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기억번 A는 Y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보기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접화면 쪽으로 이동하지.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접화면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라고 하면 P형 반도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접화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양공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 디귿번 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스위치를 이번에는 B에 연결한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교류 전원이거든. 교류 전원은 한 번이 왼쪽 오른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었다면 그 다음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여기도 다이오드가 또 있어. Y가 뭐라고 얘들아? Y가 N형 반도체야. X는 P형 반도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요렇게 교류 전원 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방향으로 있을 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회로 쪽으로 흘러나가지? 자, 흘러나갑니다. 자, 그랬더니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가 접합돼 있어. 이거 바로 연결돼 있어. 이거 바로 뭐야? 무슨 연결? 그치, 이거 역방향 연결이야. 전류 일단 안 흘러. 그런데 더 해볼까 얘들아? 자, 전류가 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와 N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순방향이거든. 근데 얘가 순방향이면 뭐해? 이미 얘가 역방향이라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데.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자, 어떻게 얘들아? 플러스에 연결된 게 N형 반도체야. 요렇게 교류 전원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을 때는 얘가 바로 무슨 방향이 돼? 역방향 전압이 돼.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디귿번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이 두 개의 다이오드가 둘 중에 하나는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구에서 빛이 방출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하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교류 전원에서 다이오드의 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방향을 잘 보고 순방향, 역방향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겠어요.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자석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자석의 N극이 코일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그러면 우리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그치, X쪽으로 들어가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이 코일 쪽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이 자기력선이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는 코일 위의 점 P를 포함한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이를 시간 t에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봐도 눈으로 0부터 2t0까지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 2t0에서 4t0는 일정,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 다음에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인데 자기력선 속에 혹은 쉽게 말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유도전류 흐르고 이 구간에서는 일단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기 기억번.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T0일 때와 5T0일 때 방향이 어떠냐를 물었어. 자, 그럼 보세요. 0부터 2T0까지는 오른쪽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해.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나 증가하는 거 싫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코일 내부에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면서 전류는 앞에서 뒤쪽으로 흐를 거야. 그런데 4T0에서 6T0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줄어드는 거 싫지? 내가 채워놔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 코일이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고
그러려면 유도전류는 뒤에서 앞쪽으로 흘러야만 되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일 때 그리고 OT0일 때 비교하는 건데,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지?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야. 그러면 가문수는 일정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렇지, 얘가 바로 기울기야. 그러면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니까 기울기가 크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큰 거거든. 그럼 0부터 2t0의 기울기는 2t0분의 2파이0고, 그 다음 4t0에서 6t0까지의 기울기는 2t0분의 3파이0예요.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보다 더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5t0일 때가 t0일 때보다 커야만 되는 거지. 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정답은 디귿일 텐데 t = 3t0일 때 이 구간에서는 자기력선에 변화가 없죠. 그럼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였고,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그림은 정말 복잡해 보이는데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하거나 나침판이 놓여져 있고, 지구 자기장은 균일하다는 단수 조건 나와 있고, 자, 나침판이 45도로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번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나침판 자침의 N극은 북쪽만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오른쪽, 동쪽으로 바늘이 돌아왔을까? 그 얘기는 바로 이 위치에서 도선 I1에 의한 자기장이 동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지구 때문에 이 자침의 N극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사이 어딘가를 합성 자기장이 방향대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도선이 없으면 N극이 북쪽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서쪽으로 회전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 I2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I1의 방향과 I2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결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오른손 쓰면 되겠지. 자, 도선의 위쪽에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그러면 I1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I2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어야 도선의 위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원형이지만 문제를 풀 때는 사각으로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I1과 I2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니은 I1의 세기, I2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전 각도가 똑같은 거를 보면 I1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잖아. 그럼 보세요. I1과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만 돼. 그런데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침판까지의 거리가 1: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I1과 I2의 전류의 비가 1:3, 즉 I1의 세기가 I2의 3분의 1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나침판을 P로 옮기겠다는 거야. 나침판을 P로 옮기게 되면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변함이 없는데 도선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3R만큼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 방향의 자기장 세기가 더 커지니까 이 나침판이 45도보다 그렇지 더 회전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45도보다 커져야만 합니다. 니은 하나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 도선의 자기장하고 지구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도 이게 평가원에서 잊을만 하면 가끔씩 등장하는 문제예요.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15번 문제 가볼 텐데 이 15번 문제는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야만 할 뿐더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사각, 굴절각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상황이 굉장히 참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면 돼. 자, 먼저 문제 상황을 보면 수조에 액체 A를 채우고 액체 표면이 30cm 위치에서 액체 표면 위에 점 P를 본다. 가에서 자를 액체 표면에 수직으로 넣으면서 P와 자의 끝 부분이 겹쳐 보이는 순간 자의 액체에 잠긴 부분의 길이 H를 측정을 할 거거든.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자의 끝 부분에서 이제 빛이 통과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빛이 P를 지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공기하고 액체 A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세워? 수직으로 법선을 세우고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굴절각이 돼. 근데 굴절각이 있는 이 매질은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공기야. 그리고 입사각 I가 있는 매질은 액체 A, 물, B, C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액체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지, 얘들아?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R분의 사인 I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인 R이 어느 매질에 있어? 그래, 매질이 중요해. 매질에 첨자를 꼭 쓰세요. 사인 I는 그렇지, 매질이 액체야. 자, 이러한 사인 B가 굴절 B인데 굴절 B는 첨자가 어떻게 돼? 바뀌어. 액체의 굴절률 분의 공기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건데 공기의 굴절률이 모든 매질의 굴절률보다 작죠. 그러면서 그 작은 값이 얼마야? 1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제외한 액체 고체들은 다 굴절률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한번 따져볼 텐데 자, 먼저 얘들아, 공기의 굴절률은 1로 변하는 값이 아니지. 자, 그러면서 얘는 하나도 변하는 게 아니야. 얘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자가 더 깊이 내려왔다고 쳐봐. 자가 더 깊이 내려왔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끝점, 자의 끝점하고 P가 일치할 때 쭉 연장해 보면 이거 뭐야 얘들아? 그래, 입사각이 작아졌다는 얘기야. 아, 입사각이 작아졌다는 얘기가 자가 깊숙이 내려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액체의 굴절률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이때 공기의 굴절률은 일정하고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바로 이 굴절각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얘가 커지고 이 값은 1인데 얘가 커지면 전체 분수값은 1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은 값이 되려면 분자가 작아야 돼. 즉 무슨 얘기야? 입사각이 작아야만 된다는 얘기야. 입사각이 작아지려면 막대가 어떻게 돼야 돼? 더 깊이 들어와야 되지. 즉 무슨 얘기예요? H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얘기가 입사각이 작아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바로 뭐야? 굴절률이 커진다는 거야. 따라서 A의 굴절률보다는 물의 굴절률이 크고 물의 굴절률보다는 B의 굴절률이 B보다는 C의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결정해야만 우리가 보기 제시문의 OX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렇게 자가 왔다 갔다고 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대로 입사각 굴절각을 이용한 사인 B가 바로 굴절비. 근데 어떻게 돼? 분모 분자의 이 매질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보기 기억번 굴절률 A하고 그리고 물하고 비교하래. 굴절률은 A가 물보다 작아야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빛의 속력 비교하는데 B하고 C하고 하라네.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큰 매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는 거죠.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공기와 A.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기의 굴절률이 모든 매질의 굴절률보다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얘들아? 작은 값을 갖는다야. 그럼 공기와 매질 A의 굴절률 차이와 또 공기와 누구하고 비교했지? B하고의 굴절률 차이를 보세요. 공기와 A의 굴절률 차이보다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지. 그렇다는 얘기는 임계각은 공기와 B에서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15번이고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역시 굴절의 법칙 그리고 이제 전반사까지 함께 이어지는 문제인데 왜냐면 물리학 원에서 우리가 굴절을 다룰 때는 굴절의 법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대 광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에서 이용되는 전반사까지도 알고 있어야만 되겠어요. 자,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와 중심이 O인 원형 매질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 굴절한 후 B와 C의 경계면에 입사각 IC로 입사하는 모습을 임계각 I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B에서 C 쪽으로 빛이 진행하는데 임계각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란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해야 되고 따라서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진행할 때 A하고 B에서의 굴절률 관계를 한번 볼까? 자, 그러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 그려져 있죠. 자, 이 점선이 법선이야. 자, 그럼 만약에 이 빛이 그대로 직진한다고 하면 이렇게 직진했겠지. 그런데 이렇게 직진하지 못했지. 꺾였거든요. 자, 만약에 직진했다고 하면 요각과 요각이 동의각으로 같은 각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 얘가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요만큼이야. 자, 이때 입사각 세타를 매질 A에 있으니까 세타 A라고 하고 이 굴절각은 그대로 세타 B라고 할게요. 입사각이 I고 굴절각이 I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각, 굴절각이 어떤 매질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요 관계시계로 보면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크지. 자, 이거 바로 뭐라고 그랬어?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이 B에서보다 크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진동수하고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V는 F 람다라고 하는 공식으로부터 F가 일정하니까 V가 크면 파장도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속력하고 굴절률은 어때? 반대야.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이 속력이 빠른 매질의 굴절보다 큰 것으로 물리학자들이 약속했어. 그러면 A하고 B의 굴절률 관계는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억번 P의 파장 A하고 B하고 비교하래지. 자, 여기 있습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그 다음 세타가 작아지면 세타는 바로 얘가 세타였거든. 얘가 작아지면 P는 BC 경계에서 전반사 하겠느냐를 물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자, 먼저 요 세타 B하고 IC하고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같아 얘들아? 판지름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죠. 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자, 세타가 작아진대. 입사각이 작아지는 거지. 그럼 입사각이 작아지면 반사각도 작아지고 굴절각도 작아져. 세타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져. 얘가 작아지면 이 IC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IC가 바로 뭡니까? 임계각이거든. 근데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반사는 일어날 수가 없지. 니은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디귿번 얘가 바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클래딩을 A에 사용한 광섬유의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이 표현은 바로 출제자가 무엇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A하고 C의 굴전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C의 굴전류 관계는 이것으로 단순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야만 되는가? 여기서 다시 또 굴절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돼요. 그럼 먼저 우리 A하고 B부터 한번 해볼까? 자, 굴절의 법칙 사용할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돼. 선생님은 MB분의 NA를 쓸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사인 바뀌어야 되겠지? 분모에 A가 와야 되고 분자에는 B가 와야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도 한번 굴절의 법칙으로 써보자. NB분의 NC 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B가 될 텐데 사인 세타 C라고 하면 바로 뭡니까? 바로 요거거든? C에서의 굴절각이거든요. 근데 임계각이니까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 굴절각은 얼마? 90도.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예요? 바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1분의 사인 B니까 얘는 어때 얘들아? 뭐 0. 얼마 나오겠지. 자, 그런데 얘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 사인 세타 A하고 사인 세타 B를 비교해야 되는데 세타 A하고 세타 B를 보면 세타 A가 세타 B보다 그림에서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값도 사인 세타 A가 사인 세타 B보다 그렇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분자가 똑같네 얘들아. 분자가 똑같아. 근데 얘는 분모가 1값이고 얘는 분모가 사인 세타 값이니까 0. 얼마야. 그러면 분수값은 어디가 더 커야 돼 얘들아? 분수값은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굴절률 비교한 것이 바로 아래쪽이 위쪽보다 커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위하고 아래하고 MB는 공통이야. 그럼 알 수 있네.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물질을 다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B가 제일 크고 그리고 A 그리고 C 순으로 굴절률이 되는데 우리가 광섬유를 만들 때 굴절률이 큰 것을 코어에 굴절률이 작은 것을 클래딩으로 사용하니까 AC를 이용할 경우에는 A를 코어로 그리고 C는 클래딩으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고 옳은 것은 기억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16번에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굴절의 법칙. 꼭 굴절의 법칙을 이제 이용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전녀의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굴절의 법칙을 공식화해서 교과서에 소개하지 않았는데 2015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굴절의 법칙이 공식으로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치를 대입해서 혹은 이렇게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정도는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전자현미경이죠. 전자현미경은 물질파의 파장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전자현미경 자체에만 묻고 있네요. 자, 먼저 전자현미경 기억번 보기.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번 옳은 문장이고 자기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선의 경로를 휘게 하는 거지. 지금 뭐예요? 전자들이 아무데나 튀지 말고 이쪽 시료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전자의 경로를 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 자, 전자현미경의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짧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이 좋지 않잖아. 분해능이 우수하려면 파장이 짧을수록 우수해. 근데 바로 이 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X선의 파장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서 작은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합성 전기력을 구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전년도에도
평가원에서도 6구 대수능까지 18번으로 출제가 됐고 최근 2022년 6월 모평에서도 18번으로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점전화 ABCD인데 거리가 다 똑같이 D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D가 싫으면 1m라고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어요. D 대신 2를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점전화 AB에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로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전하량도 A하고 B가 똑같이 Q야. C는 모르니까 Q'이라고 하고, 문제는 C의 전하량의 크기, 즉 Q'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A의 전기력 방향과 크기, B의 전기력 방향과 크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플러스 X방향의 전기력에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도록 할게. 그럼 먼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가 있을까? 그치, 일단 B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이지. 자, 그러면 왼쪽 방향의 전기력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자, 먼저 A의 전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겠지. 자, 그런데 B는 A를 왼쪽 방향으로 밀을 테니까 우리 왼쪽 방향의 전기력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자, 얘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A를 밀지 뭐 당길지는 우리가 나중에 구해서 부호를 보면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더하기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 둘의 합성 전기력이 바로 마이너스 F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를 밀겠네. 그런데 A가 B를 미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플러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B에도 역시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 이 둘의 합성 전기력은 플러스 6F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들아,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작용 반작용. 근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얘는 지워진다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바로 뭐예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쳤더니 그것이 플러스 5F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전하량은 Q', Q' 똑같아. 그런데 거리가 어때 얘들아? C에서 B까지의 거리와 C에서 A까지의 거리가 1대 4라고 하는 거지. 아니 1대 2죠. 거리의 B가. 그러면 거꾸로 전기력은 C,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C, A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4배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C, B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C, A 곱하기 4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좌변이 뭐가 됐지 이제? 5CA가 된 거고 이게 5F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이고 사실 방향도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C가 A를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작용하려면 C는 음전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만약 보기제시문으로 이 문제가 나왔으면 C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물었겠지. 자, 어쨌거나 일단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야. 근데 우리 이 F를 어디서 봤지? 여기서도 봤어. 그럼 잘 보세요. 자, 얘를 1에다가 대입할 거야. 그러면 CA 값이 F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F가 나오려면 얘 마이너스 붙이고 있으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EF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풀어 써볼게요. C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CA의 거리 2D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4D의 제곱이고 A의 전하량 곱하기 C의 전하량.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만 이것이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Q'은 얼마여야 돼? 2Q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식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런데 처음부터 R제곱분의 Q1, Q2를 쓰려고 생각하면 되게 수식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로 수식을 세우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AB, BA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 크기는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평가원의 기출문제도 이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따라서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남겨놓고 있네요. 먼저 19번인데요. 19번은 광다이오드야. 광다이오드가 나오면 얘는 바로 뭡니까? 그치, 광전 효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단색광의 세기만을 다르게 해서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췄어. 그랬더니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나왔네. 자, 이거 뭐지?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광자의 수가 많은 거지.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광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 나오는 거야. 그럼 광자의 수가 많아.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 혹은 전자의 수도 많아야만 돼. 따라서 광전자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단색광의 세기가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광다이오드는 광전 효과, 즉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지 니은 옳은 문장.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입자성,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전화 결합 소자 CCD, 광다이오드는 CCD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자, 이 20번은 전년도 6월, 9월 모평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함께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그 경우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재구성을 한 건데요. 자, 먼저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 이 상황에서 실이 끊어진 거잖아. 자, 실이 끊어지게 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탄성력밖에 없기 때문에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된 장치가 아니고 사람이 당기고 있었어. 당기고 딱 놓았어. 자, 그래도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사람 대신에 실이 당기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 비물체의 작용하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바로 뭐야?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양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만 돼. 그럼 이제 우리 B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 상태에서 끊어졌어. 근데 문제는 정지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 상황도 바로 뭐예요? 그치. 용수철이 원래 상태에서 X만큼 최대로 압축돼서 역시 정지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처음과 나중과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감소했어? 물체가 내려왔잖아. 그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감소한 에너지는 mg, L 더하기 X만큼 감소한 거야. 자, 그럼 얘가 감소했으니까 증가한 애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뭐가 증가했을까? 그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X가 L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2분의 1 K, X의 제곱 마이너스 L제곱, 이 관계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 얘가 메인이야. 근데 문제를 보면 X를 L로 표현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mg와 k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전년도 평가원에서 계속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럼 mg와 이 k 사이의 관계식은 우리가 평형관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의 관건이에요. 자, 요거 가번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한 물체로 생각해. 실의 질량은 무시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정지 상태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고르고 그 힘들의 합력이 0이면 되거든. 그럼 일단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힘이 보여? 그치, 중력이 보여야지. 중력 얼마? EMG. 자, 그 다음 용수철이 있잖아. 용수철은 바로 탄성력이 있지. 자, 이게 지금 늘어난 상태야. 용수철은 늘리면 그렇지, 원래 위치로
줄여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아래 방향으로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L만큼이야. 아래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일단 뭐가 보여요? 그치, 용수철이야. 자, 얘가 L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은 반대 방향이야. 탄성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해. 얼마만큼? K 곱하기 L만큼이거든. 근데 이거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이라고 생각해봐. 정지 상태야. 그러면 이 실은 같은 실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실의 힘이 KL이면 왼쪽 실에 작용하는 힘도 KL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M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KL이라고 하는 탄성력이,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두 개의 KL이 작용을 해. 그래야만 평형 상태가 돼서 정지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KL 하나 지워질 테니까 mg가 얼마? 2분의 KL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가 바로 전년도 평가원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mg 대신에 2분의 KL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LX 있고 mg 대신에 KL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L과 X의 식으로 풀을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mg 대신에 2분의 KL 쓰고 L 플러스 X 이퀄 2분의 K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L제곱이니까 2분의 K는 지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L제곱 더하기 LX 이퀄 X제곱 마이너스 L제곱이어서 요거 이항에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떤 형태로 이 방정식이 표현이 되느냐? 2L 마이너스 X 그리고 L 플러스 X 이퀄 0이 나와. 자, 그럼 X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니까 이 X 값은 양수값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X는 얼마이다? 2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L,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그대로 물체 B에 적용하면 되는 거고, 얘는 그래도 우리가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번에는 두 물체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 용수철 옆에 실이 있을 때, 요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상황이죠.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먼저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구하고 용수를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같은 실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되고,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만 이 여러 가지 힘들의 평형 조건을 또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 7월 학평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자,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그런데 어려운 문제도 한 7번, 15, 16, 18 그리고 지금 풀어본 20번 문제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그리고 맞추었지만 선생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은 텀을 갖고 주기적으로 꼭 반복해 보기를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